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취임식에 초청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악연을 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부와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4월 일괄 처리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쯤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 이후 우리나라에 들를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말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이 4년 5개월 만에 동해 공해상에 진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태영정을 앞두고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1만여 명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내일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하는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접종 대상에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군위 산불이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봄철 이상고온이 계속되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예보돼 산불 진화와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조금 전에 대구 사저를 찾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죠. 자, 이제 막 환담을 마친 윤 당선인이 간단한 소감을 지금 현장에서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당선인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님 만나셨는데 좀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이 아무래도 또 지나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제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또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이제 또 미안한 마음 그런 것도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 대통령님 이렇게 지금 살고 계시는 그런 생활 뭐 이런 거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네. 뭐 자세한 건 우리 또 두 분이 자리를 같이 했으니까 좀 더 얘기 더 들어보시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를 방문하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 조금 전 들어보셨는데요. 인간적인 안타까움, 미안한 마음을 다 말씀을 드렸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사시는 곳, 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런 얘기를 나눴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2시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박 2일 일정으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하고 있었고요. 2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앞서 이제 들어가는 영상도 보여드렸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렇게 악수를 하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나오면서 소감을 밝히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안타까운 마음을 다 말씀드렸고 지금 사시는 곳에 대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여기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오늘 배석을 했는데 자, 얘기 좀 어떤 면에서는 주세요. 이게 참 그 공개를 다 이게 하기가 적절치 않지만 했으면 좋겠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쉬울 정도고, 그래서 뭐 아까 우리 당선인께서 얘기하셨듯이 좀 그러니까 이 과거의 어떤 특검과 이게 피의자로서의 어떤 그 일종의 악연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을 당선인께서 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쭉 이제 본인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들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께서 하시던 일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 계승도 하고 또 널리 홍보도 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제대로 알려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분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선거와 이 대구와의 인연이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 취임식 부분도 우리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이 요청을 하셨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도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우리 당선인께서 여기 아무래도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혹시라도 서울에 뭐 병원을 다니시거나 이럴 때 또 경호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니시는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본인이 최대한의 이 조치들을 취하게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참 이런 뭐였지? 그건 본인이 얘기 좀 하시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 이렇게 서로 두 분 사이가 뭐 특별할 거의 뭐 뵌지가 사실 거의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색한 만남에서 정말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얘기할 수 있구나 싶은 정도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얘기를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뭐 제 얘기는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영아 변호사가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시는 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두 분이 처음 만나셔갖고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식사는 잘하시냐 그리고 건강은 잘 챙기시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뭐 일단 당선인 시절부터 되게 경무일 거다.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당선인께서 대통령께 참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서문시장을 들렸다 왔는데 대통령께서도 힘들 때마다 서문시장 가서 길을 받으셨는데 당선인께서도 서문시장을 갔더니 길을 받은 가서 기운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여기 달성이 보니까 본인이 대구에 근무할 때는 달성이 굉장히 시골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 참 몰라보게 발전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처음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그런 데 당선인 질문에 대해서 아마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 달성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예전에 달성을 기억하면은 잘 기억이 안 될 거다. 그럴 정도로 발전이 됐다. 그리고 오늘 뭐 식사 뭐 서문시장에서 국수를 드셨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아까 우리 권영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분 간의 대화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혹 웃음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당선인께서 대통령이 얼굴이 좀 부으신 것 같다 걱정해 주셨고 또 그게 이제 예전에 테러를 당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는 이제 민트 차하고 한가를 준비했습니다. 한가를 준비해서 아마 다 드셨습니다. 당선인 다 드셨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처음 이제 당선을 보고 처음 뵙는 분이지만은 화면에서 많이 뵈서 그런지 아주 오래전에 만난 사람 같다. 두 분 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로가 그랬고 당선인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많은 정책을 공부하면서 본인도 스스로는 신문도 많이 보고 해서 소위 지식인층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했던 정책이나 업적을 보면서 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홍보가 안 됐는지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앞으로 취임하면 하여튼 제대로 알려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을 시작하면은
대통령께서 재임족하셨던 일들을 선교해서 잘하고 업적에 대해서 설명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당선인께서 계셨고 여기에 대통령께서 감사하다 감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몰표를 줘서 당선이 됐다. 그래서 표차가 얼마 안 났지만 대구 개표가 늦어지는 걸 알고 당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이 지역 대구의 발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선인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권영진 시장이 청구서를 들고 왔다 얘기하시면서 복지 문제는 경북대학 병원장을 복지부 장관을 임명했으니까 복지는 아마 그렇게 해결이 잘 될 거다 웃으면서 서로 말씀이 계셨고요. 그리고 선거 때마다 기운이 빠지다가도 대구 경북에서 선거 유세하고 가면은 기운이 났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 저 경무고 많은 일이 있으실 텐데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또 당선인께서는 많은 가르침을 달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외교 안보라는 울타리가 튼튼해야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울타리가 튼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은 국내에서 혼자 하는 시기가 아니고 여러 나라와 신뢰를 맺어서 서로 윈윈해야 나라가 발전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도 신뢰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이제 어깨 수술에 대해서 서로 말씀이 계셨고 당선인도 선거 기간 중에 어깨가 좀 다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 선거 기간 중에 식사가 제대로 못하고 뭐 김밥과 샌드위치를 때워서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취임식에 건강이 허락하시면 참석을 해달라고 정중하게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통령께서 가능한 한 노력하겠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건강 상태로서는 조금 자신이 없는데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노력해서 가능한 한 하여튼 참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선인께서 각별히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서 앞으로 건강 운동을 어떻게 하시냐고 그런 질문이 계셨고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 이제 만약 통원 치료가 있을 경우에 경호 문제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면 경호 측에 각별히 당부를 해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아까 얘기가 저희가 사실 언론에 밝히지 못할 얘기를 속 깊은 얘기를 사실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충분히 됐고 그다음에 당선인께서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에 내각을 어떻게 운영했고 또 청와대를 어떻게 운영했고 그런 자료도 보고 또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근무했던 분들을 찾아뵙고 당시에 어떻게 나라 국정을 이끌었는지도 배우고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당선되고 나니까 걱정이 돼서 잠이 잘 안 오더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자리가 무겁고 크다 정말 사명감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일단 건강에 많이 챙기셔라 건강해야 이 경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당선인께서 하여튼 병원이나 이런 경호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잘 보시라고 지시를 하겠다를 앞으로 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네, 이상 속 깊은 얘기는 저희들이 언론에 공개하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뭐 질문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선인 네. 자,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고요. 사저를 방문하고 나오는 길에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 앞서 들어보셨고 지금 권영세 부위원장과 유영하 변호사의 발언도
좀 듣고 오셨습니다. 자, 권영세 위원장, 과거 특검과 일종의 악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취임식 부분에 대해서 당선인께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셨고 가능하면 참석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주로 건강 관련한 얘기가 많이 오간 것 같고요.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도 오늘 두 분 간의 대화는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오래전에 만난 사람 같다 이런 얘기도 오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좋은 대통령으로 남아달라 자, 이런 부탁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선인께서 박 전 대통령 건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고 서울에 통원 치료 있을 경우 경호처에 각별히 당부하겠다. 자, 이런 얘기까지 오가는 것을 듣고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 포함해서 오늘 또 정치권의 핫 이슈죠. 검수완박, 민주당에서 처리하고 있는 이 법안 처리 관련 내용까지 지금부터 신경민 전 의원 그리고 김경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두 분 지금 함께 현장을 지켜보셨을 텐데요. 김경진 의원님, 네.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예. 오래전에 만난 사람 같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두 사람 누가 봐도 이제 구원도 있고 앙금도 좀 있을 텐데 어느 정도 그 푸는 단초는 좀 오늘 마련됐다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만난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이게 회원 상생을 위한 기본적인 자리를 전제로 하고 만났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상당 시간 담소를 나누면서 비교적 이제 건강이라든지 또 앞으로 서울 가서 치료받을 부분이라든지 또 취임식에 이제 참석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특히 아마 당선인께서 진솔하게 내가 사법적인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처리는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과정 속에 있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죄송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진솔하게 드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이 풀릴 수 있는 계기는 충분히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신경민 의원님도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얘기 쭉 듣고 오셨는데 어느 부분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일단 그 세 가지 현안이 이제 이 두 분의 만남에 있었는데 과거 네.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금방 김 의원과 뭐 직접 시청자들이 들으셨던 대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취임식인데 일단 가능성은 열어뒀죠. 그러나 뭐 확정적으로 참석할지 안 할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속 깊은 얘기라고 그래서 브리핑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뭐 앞으로의 행로도 있겠지만 역시 현안인 대구시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 이 자리에 배석자로 유영하 변호사가 있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네. 뭐 무슨 얘기가 나갔고 그 대충의 분위기 같은 것은 짐작이 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속 깊은 얘기들이 오고 갔고 여기에서 뭔가 방향 정도는 설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근데 생각이 유영하 됩니다. 변호사가 배석한 점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는군요. 지금 사실 배석할 사람도 없어요. 예.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는데 배석자를 결정한 것부터가 뭐 유영하 변호사가 오면은 여긴 장제원 의원 아니면은 네. 권영세 의원 둘 중에 한 사람인데 하여튼 권 의원이 지금 와 있고 한 점으로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속 깊은 얘기가 이제 여기에 핵심과 안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딱 지방선거 50일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 유영하 변호사 배석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영하 변호사는 그럼 박심에 윤심을 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윤심이 더해진다, 어쩐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당선인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적절하지 거죠. 않다. 예, 예. 그래서 일단 근데 이제 그 적절성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 자리에 배석했다는 것 그 자체, 혹은 이와 관련된 두 분의 만남을 이렇게 기자들에게 브리핑했다고 하는 예. 이 상황 자체, 이것만 가지고도 대구 시민들 보기에는 박심의 지지가 탄탄하다. 그리고 어쨌든 그 옆에 그 자리에 당선인도 계셨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네. 요 상황만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당내 경선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상당히 유리한 구도나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당선인께서 어떤 뭐 더 이상의 생각을 한다거나 더 이상의 말씀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네. 봐야겠죠.
네, 오늘 뭐 국민의힘 1차 컷오프가 있었는데 대구시장 경선 후보는 발표에서 빠졌더라고요. 그만큼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할 텐데 속 깊은 이야기 하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현장에서 질의응답도 오가고 있으니까 더 전해지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172석의 민주당 현 정부 임기 내 반드시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어내겠다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집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검찰의 기득권 챙기기일까요?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추진일까요? 검수완박 관련 찬반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늘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네. 4월 내에 법사위하고 본회의 통과하고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 때 그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포하는 것을 목표로 5월 3일. 하겠다는 겁니다. 그 개혁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검찰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5년 동안 물 건너가는 일이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에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그 실기하지 않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치 구호로서는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검찰 개혁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과거에 뭐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 기능 전체를 박탈한다. 이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검찰이 또 이런 비판도 받지만은 역으로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 수사 같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수사가 가능했다라고도 또 생각을 합니다. 자, 민주당 입장 그리고 검찰 입장 동시에 다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 지금 의총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번에 굉장히 강한 의지가 보이는데 신경민 전 의원님 지금 실제 그 내부 분위기 어떤 것으로 전해집니까?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오늘 당론은 지금, 일단 채택은 할 것이다. 당론 지금 보면 대의원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카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책을 놓고 대의원 투표까지 하는 것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처음 봤고요. 뭐 대부분의 이 카톡 투표라는 것이 그렇듯이 이것도 아마 찬성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이 오늘까지는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 다음에 5월 3일까지의 스케줄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사실 지금 아무도 예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법사위 열고 본회의 열고 또 필리버스터 있을 텐데요. 법사위는 지금 안건조정위원회를 사보임을 통해서 바꿔놨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도 거의 문제가 없고요. 본회의는 뭐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필리버스터는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그 무력화 조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회의도 별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5월 3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스케줄로 봤을 때는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여론입니다. 여론. 언론과 여론과 이게 뒤범벅이 돼 있을 거고 또 지금까지 6대 범죄에 한정돼서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몇 년 지금 굴려본 우리 경험이 있거든요. 이 경험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체감하는,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수사,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판단이죠. 이거에 결국은 달려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5월 3일까지 이 스케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지금 예단하기 매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여론을 좀 의식을 한다고 하면은 뭐 당론은 채택할 때 이 안에 어떻게 내용이 담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검찰 간부가 인터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듣고 오셨는데 빈대 잡겠다고 초과 삼간 태우는 격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검수완박이 됐다고 하면은 지금 가평 계곡 살인 사건
국민들 공분을 자아내는 사건인데 이것도 묻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검찰 입장에서는 정확히 뭘 우려하는 겁니까? 이 자체가 사실은 헌법 파괴고요.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반문하고 싶은 게 아니 대한민국의 사법 체제 자체가 니들 거냐 이렇게 그냥 반문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있을 때 20대 국회 마지막에 그때 그러니까 벌써 2020년 한 1, 2월쯤에 했었죠. 검경 수사권 조정, 뭐 검찰 수사 6대 범죄에 한정하는 수사권 네. 조정했었고 공수처 설립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한 6개월, 1년쯤 후부터 지금 법이 시행이 됐는데, 자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이후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또는 거대 기업이 어떤 범죄 행위라든지 또는 어떤 집단에서 증권 범죄나 이런 거대 금융 범죄를 하는 것을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나 경찰이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수사하는 사례를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우리 사회 전체에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게 민주당 사람들과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겠다. 지금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 거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되돌려보면 가령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이라든지 또 권인숙 씨 사건, 이게 경찰에 의해서 벌어졌던 것들을 검찰이 찾아냈고 언론이 보도해 줌으로써 우리 사회가 정상화가 됐었던 것들이잖아요. 유병헌 씨 사건도 지금 2015년도 뭐 이때 있었던 건데 그때도 경찰은 그냥 단순 변사 자료에서 그냥 화장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검사가 찾아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 경찰이 중첩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수사를 함으로써 오류를 줄이고 국가적인 어떤 수사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이 지금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그냥 파괴시켜 버리긴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대 범죄를 검찰에 남겨놓은 이유가 있을 테고 이거를 지금 수사할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없애는 것이 무리다. 이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좀 나오는 의견이거든요. 소수 의견으로 물론 있죠. 네. 뭐 오늘 또 그 얘기가 나올 텐데요. 네. 국민들이 체감하는 또 수사의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은혜 사건을 케이스로 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경찰이 이 모든 수사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누구도 뚜렷하게 그렇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이 수사 기능이라는 게 국가를 떠받치는 매우 중요한 백본 중에 하나고요. 범죄자의 인권만을 고려하는 것도 물론 안 되고 국민들의 불편도 그렇고요. 또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수사 기능을 어떻게 누가 끌고 가야 되느냐라는 게 이게 기소권만 이렇게 남겨놓는 검찰을 놓는 것이 맞느냐라는 근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뚜렷하게 대답을 아직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여론과 언론을 보고 민주당도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민주당도 앞으로 뭐 내용이나 아니면 속도 면에서 좀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언론이나 여론이 굉장히 나빠질 경우에 이걸 이렇게 운전해서 무작정 갈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치권 파장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론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만은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주제 한 가지만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돌연 인수위직을 사퇴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안철수 위원장은 자신의 조언을 전하는 과정은 없었다.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관련 얘기 듣고 오시죠. 청사진을 제대로 실행에 옮길 만한 능력 있는 분들을 또 추천도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사는 당선인의 목 아니겠습니까? 인선 과정에서 특히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이태규 의원이 먼저 저에게 사퇴 의사를 밝혀와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규 의원이 이 많은 대선 과정에서 그리고 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는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뜻을 저한테 전해 온 겁니다. 네. 비슷한 시간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장관 인선 때문에 사퇴한 것도 아니고 안철수 교야 파열음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안철수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고비고비마다 힘든 점이 있었다는 것을 토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퇴했을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서운함이 있으니까 사퇴를 했겠죠. 근데 저처럼 또 대선 기간에 열심히 뛰었지만 인수위도 못 들어간 사람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네. 저렇게 시원하게 사퇴하는 이태규 의원이 좀 부럽기도 하네요, 보니까. 아, 그러십니까? 농담이고요. 네, 예. 어쨌든 안철수 인수위원장께서 이제 많은 인재 추천을 했었는데 예. 아마 이제 그 이후에 최종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당선인과의 협의 절차가 조금 아쉬운 대목이 아마 안철수 인수위원장께 있는 모양이에요, 네. 보면. 그래서 아마 그런 말씀이 오늘 나왔으니까 당선인께서도 좀 더 다음번 이제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장관급 강요 인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 내각 추가 인선 발표할 때는 조금 신경을 쓸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공동정부 구성하겠다 약속하고 단일화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좁게 보면은요, 총리하고 8개 부처 장관이 나왔는데 네. 저는 그 중에서 한 2개, 적어도 2개 정도의 자리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한 배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지난 인사의 특징은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친하고 잘 아는 사람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것이 예. 지금 뭐 영남에다가 뭐 60대에다가 이렇게 특징으로 나타난 건데요. 예. 지금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연금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는 복지에서 특히 연금에 있어서 뭔가 방향타를 잡을 수 있는 전문가가 가야 되고 예. 그런 사람은 아마 틀림없이 안 인수위원장이 추천을 했을 거고요. 또 과학기술처 예. 그 부분도 뭐 일단 훌륭한 분이 들어가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안철수 위원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예. 이 2개 분야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의 전문성과 추천을 경청을 하고 존중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전혀 그런 게 녹아 있지 않고 당선인이 잘 알고 친한 사람으로 했다는 건 좀 안 위원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실망스러울 겁니다. 아, 연금 개혁을 대선 기간 내내 강조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거 가지고 보건복지 지금 뭐 장관. 별 얘기를 다 하고 그랬잖아요. 예. 약속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네. 보건복지부를 지금 보건부와 복지부로 나눠야 된다는 논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나누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보건부를 했다랄지 뭐 이런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지. 갑자기 자기가 잘하는 의사, 그것도 외과 의사를 예. 턱 해놓고 훌륭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듣는 사람이 매우 섭섭하죠. 예, 알겠습니다. 추가 인선을 일단 좀 지켜보고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되는데 이 여파가 있을지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 김경진 전 의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병역 특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BTS 소속사인 하이브를 방문하면서 다시 관심을 모았고 소속사도 조속한 결론을 내려달라면서 입장을 밝혀 논란에 불씨를 지폈는데요. 먼저 BTS와 소속사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최근 몇 년간 이 병역 제도가 변화를 하고 또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아티스트분들이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의 계획을 잡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 회사 쪽에 일임하는 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회사에서 한 얘기가 곧 저희 얘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순수 예술인과 체육인들만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BTS와 같은 대중예술인은 포함되지 않은 거죠. 때문에 BTS의 병역 특례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찬성 입장에서는 대중문화인의 국위선양과 문화창달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현재 병역 특례를 받고 있는 이런 그 예술인이나 체육인들이 42개 정도가 되는데요. 예를 든다고 하면은 클래식 기타 연주회에서 1등을 하거나 삿포로 같은 데서 피아노에 1등을 하면 또 동화 콩쿠르라든지 전주 대사슴놀이 같은 데에서 우승을 해도 병역에 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미상이라든가 또 빌보드 어워드라든지 아메리칸 어워드 같은 세계의 팝을 주도하고 있는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데에서 우승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면 2,590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오는데 빌보드에서 우승을 한번 올라가면 약 1조 7천억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측면에서 이득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 많은 연구원들,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데에서 이 분석 자료가 다 내놨거든요. 네, 이러한 찬성 입장을 반박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형평성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류 열풍을 이끌었다는 점을 병역 특례로 든다면 최근에 오징어 게임 출연자부터 e스포츠인 롤 월드 챔피언십 수상자도 모두 적용 대상이 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정치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병역 면제와 다름이 없어요. 이걸 뭐 병역 특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건 병역 면제와 다를 바 없고, 근데 그동안 지금 뭐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병역 특례에 대한 뭐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연구는 또 그 뭐 국가 위상이나 이런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는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4월 중에 법안 논의를 이렇게 급하게 끝낸다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처리한다면 이거는 BTS만을 위한 병역 면제법으로 국민들에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반적인 여론은 어떨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상대로 대중예술인의 병역 특례에 관해 물었는데요. 대중예술인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니까 병역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9%였고 포함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33%였습니다. 나머지 8%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함께 형평성과 공정을 녹여낼 수 있느냐는 점일 텐데요. 병역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일도 새 정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을 잘 안다면서도 정책은 최악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방역 정책은 그 중간쯤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칼럼 내용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 또 참을성, 인내력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정책이라는 것은 항상 또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고려해서 그 어느 중간점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의료 문제에 있어서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가장 핫 이슈들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성격의 글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만일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이완 해역에서 헬기 사고로 숨진 해경 항공대원들의 합동 연결식이 부산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해양경찰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사고 헬기의 부기장 정두환 경감과 정비사 차주일 경사, 전탐사 황현준 경사에 대해 옥조 근정훈장과 1계급 특진이 취소됐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전을 전했습니다.
해경은 순직자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자 했던 소중한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도 고별사를 통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직자들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당선인님 안녕하십니까? 당선인님, 대검이 오늘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공식 반대 입장 냈는데 이에 대해서 당선인님도 한 말씀 해주시고요. 나는 이제 검사 그만둔 지 오래된 사람이고, 그리고 형사사법제도는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나는 국민들 이제 먹고 사는 것만 신경을 쓰랍니다. 그래도 검사 관두시게 된 이후에 그 검수완박이 작용한 당선인님.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를 위한 제도 변경입니까?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수사권이 어디에 간들 수사권이 야당에 오는 것입니까? 그 수사기관은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제 입지가 좁아졌어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입니다. 대선 기간 중에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 비리 수사도 막아 그동안 자행한 거악의 권력형 범죄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계좌가 나온 부분에 대한 이런 협박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거는 오늘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인데요. 다음에 적절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각이 민주당을 위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지금 하늘을 보면 비가 올까 싶긴 한데요. 퇴근길 무렵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밤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는 모레 낮까지 산발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곳곳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에 내리는 비의 양이 봄비치고는 많을 것으로 보여서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60mm,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북부에도 최고 40,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내일 새벽까지 비가 이어진 뒤 밤에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는 가운데 서울 기온이 26.1도, 포항은 30.3도까지 올라서 덥게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6도로 오늘보다 10도가량 낮아지는 등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화요일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